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우리 화폐 수요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했었냐면 화폐 공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중의 은행들이 새롭게 돈을 대출해 줘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몇 배 이상 돌아다니는 공급이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폐 시장에서 보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있었잖아요. 수요에 대해서도 봐야죠.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수요, 사과에 대한 수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매개 역할을 해서 어떤 게 결정됩니까 하면은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 여기서 맞아요. 이거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봐서 여기서 결정된 명목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저 앞에 고전학파 했을 때요.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점에서 또 이자율이 결정되는 걸 봤었습니다. 약간 그것은 고전학파 시각의 어떤 실질적인 아니면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실물적인 측면에서의 이자율 결정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두 개가 다른 듯 하면서 관련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폐를 보유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화폐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정정책이라는 승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함으로써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통화정책이라 합니다. 또는 금융정책, 화폐금융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러한 흐름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에 대한 화폐 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 25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demand for money 해서 money에 대한 demand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한 시점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 총량, 어떻게 보면 이게 절약 개념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요 공급할 때는 유량이었잖아요. 근데 화폐의 공급 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절약 개념이라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수요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화폐 수요량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유량 절량도 사실 잘게 쪼개면 다 유량이 절량이고 절량이 유량이고 그렇게 볼 수 있긴 하죠. 아무튼 어떤 한 시점에서 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자 하는가 한 게 아니고요.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총량을 화폐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를 왜 보유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돈이 왜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포인트 맞추시기보다는 우리가 화폐란 무엇인가 했을 때 화폐 기능 중에서 거래 매개 기능이 있었잖아요. 화폐가 없으면 거래하는데 되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화폐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유동성이라는 것은요. 리퀴디티 해가지고 화폐가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매개하는 역할이 굉장히 쉽게 굉장히 잘 원활하게 하면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바로 화폐이다. 근데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서 수익성은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금융 자산인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수익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수익성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본드와 같은 우리가 이제 금융 자산을 어떻게 보유할래 라고 하면 본드 또는 머니로 이제 화폐로 보유하게 되는데 머니에 대한 디맨드, 본드에 대한 디맨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어요. 수익성이 있단 말이지. 근데 단점은 뭐라고요? 수익성이 있으나 단점은 뭐냐면 그치 유동성이 떨어지잖아. 채권 가지고 밥을 먹고 이럴 수 없죠.
저도 좀 전에 식사로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그 잔치국수 먹고 저기 채권 이렇게 주면은 가게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지 수익성은 있지만 이자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 수익이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폐를 보유하게 됨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 수익 있잖아. 요게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는 화폐를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나 귀금속 같은 실물자산과 또 회사채, 국채 같은 수익성 있는 금융자산도 존재하는데 아니, 이자 수익도 없는 화폐는 왜 보유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그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폐의 또 수요 이거는 더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가부터 해서 이렇게 고전학파, 케인즈, 프리드만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살짝 여기다 다시 좀 몇 개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교재 251페이지 가보시면요.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약간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화폐를 왜 보유하려고 하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시 할게요. MV는 PY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화폐 수량설은 전체적으로 화폐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보유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으로서 약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 화폐를 보유한다라는 저장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가 현금 잔고 수량설 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를 약간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게 PY가 이제 명목국민소득이라고 하면 명목국민소득에 이렇게 K%만큼 비율만큼 화폐로 보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에서는요. 이렇게 주로 거래를 위해서 화폐를 보유한다. 거래적 동기라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크게 우선 보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케인즈 자체가 돈도 많이 있고 그걸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 유동성 때문에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이기 때문에 유동성 이꼴 앞으로 화폐라고 생각하세요. 선호한다, 수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유동성을 선호합니까?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동기를 봐요. 근데 이게 당연히 거래를 위한 화폐적 동기도 있고요. 거래적 동기.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거야. 그래서 예비적 동기 요것도 있다라고 해요. 비상사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적 동기. 사실 위에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요거를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자,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이론은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거래를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거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보유하겠죠. 근데 이자율은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인즈는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전학파 계열이죠. 프리드만 통화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이론에서는 신화폐 수량설 이름에다가 화폐 수량설에다가 뉴어를 붙였어.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변한 거죠. 그래서 뭐 신자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뭐 짱구 만화 보십니까? 그럼 신짱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개통을 유지하면서 뭔가
변화를 조금 더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화폐 수량설이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우리 251페이지 거기 화폐 수량설 1번 화폐 유통 속도인데 거기 1번 첫 번째 줄에 고전학파는 화폐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이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거래적 동기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화폐의 수요의 크기는 1년 동안 한 경제에서 상품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몇 번 지폐나 동전이 사용되었는가? 네, 그게 관심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유통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요. 거기 체크하시죠. 네, 거기 보시면 일정 기간 화폐가 최종 생산물의 거래를 매듭짓기 위해서 몇 번 평균적으로 회전되었는가? 네, 그겁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 그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게 유통 속도가 V고 요거 M이라고 쓸게요. 요거 P라고 쓰고 요거 Y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한 국가가 생산한 물가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이 이게 명목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거래에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통화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래를 위해서 1,000원이 만약에 한 번 이렇게 회전해서 거래를 매개했어요. 그럼 1,000원어치의 가치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GDP가 만약에 1,000원이라 할게요, 그냥.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100원짜리가 10번 회전을 했다 생각해 볼게요. 100원짜리가 10번 회전을 해도 똑같은 여기 나와 있는 1,000원의 가치를 우리가 매듭 지을 수 있다고요. 아니, 식당에 100명이 한 번 올 수 있는 100명은 너무 많은가? 50명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50명이 한 번 쫙 앉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다 집에 갔어요. 회사로 갔어요. 그럼 50그릇에 뭐 갈비탕을 팔 수 있다고 할게요. 근데 우리 식당은 좀 조금에 5명이서만 앉을 수 있는데 너무 맛집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5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 식당 테이블인데 그게 10번 계속 치우고 다시 이렇게 반찬하고 식사 나오고 치우고 이랬더니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번에 여러 가지 갈비탕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를 이제 매듭 짓는데 100원짜리가 10번 회전해서 1,000원의 가치를 하던 1,000원짜리가 한 번 도나 매개 역할을 하는 역할의 총 금액은 이렇게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회전하는가 그게 바로 유통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뭐 와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인이 10병 생산했는데 그 가격이 1원이라고 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폐 양, 통화량이 5원이라면 이쪽에 거기서는 이제 와인을 물가가 1인데 10병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근데 거기 보시면 통화량이 5원입니다. 통화량이 5원이 되면은 화폐 유통 속도는 그렇죠. 10이라는 걸 매듭 지어야 되니까 화폐가 2번의 속도로 빨리빨리 회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화폐 유통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MV는 PY 여기에서 V가 유통 속도입니다. 그래서 V는 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이 밑으로 가요. 그래서 PY를 M으로 나눠주는 거. 네, 요거요. 나중에는 우리가 EC 방정식이라 해서 통화량의 증가율 같은 거 할 때도 요걸 활용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 하거나 아니면 교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뭔가 기를 빨아들이고 있군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량 방정식은요.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물의 총 거래액이 요거야. 거래액이 이겁니다. 거래액이 그 기간 중에 화폐의 어떤 지불액, 화폐가 지불해서 화폐가 얼마나 돌았는가랑 값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밑에 화폐 수량설의 특징 좀 한번 볼게요. 교환 방정식이 뭔지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화폐 수량설의 특징, 미국 경제학자 피셔가 다음과 같은 화폐량과 물가의 연결고리를 찾았대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장기에는 실질 국민소득이 매우 안정된 비율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와 MV는 PY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실질 국민소득이 매우 안정된 비율로 성장하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Y가 이제 실질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는 또 사람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유통 속도도 안정적이다. 이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그래서 만약에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 이렇게 화폐를 증가시켜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둘째, 상품의 명목 가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명목 가치와 명목 GDP야. 그러니까 상품의 명목 가치, 명목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명목 GDP라고 쓸게요. 명목 GDP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P가 빠져 있고 Y만 있으면 그거는 실질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셋째, 상품의 생산량은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우리 이쪽이 약간 고전학파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량 이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Y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 생각하시면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요거 그리고 기술 A도 쓸게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얘네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노동과 자본이 변하거나 기술이 변하지 않는 이상 Y는 일정해요. 특히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궁극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Y가 고정돼 있으니까 뭐만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P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유통 속도랑 실질 생산량이 완전 고용 산출량에서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고전학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수량설 교환 방정식에서요. 통화량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식을 쓰게 된 건데 우리가 봤죠, 요거. 화폐 유통 속도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물가 곱하기 죄송합니다. 이거 실질 국민소득이라 해야 돼요. 실질 국민소득 요거랑 요게 실질 국민소득이고 요 물가 곱하기 실질 국민소득을 명목 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학파에 여기다 써드릴게요. P 곱하기 Y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를 우리가 명목 국민소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명목 국민소득.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말 잘 체크하시죠. 교환을 위한 수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목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MV는 PY는 명목 국민소득을 위해서 돈이 이만큼 유통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또 미시적, 개인적 그런 느낌에서 화폐를 보유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게 현금 잔고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피셔의 화폐 수량설이 암묵적으로 화폐 수요가 명목 소득만큼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마샬이 봤을 때는요. 두 번째 알프레드 마샬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샬이 봤을 때는 야 그거 좀 명시적인 화폐 수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좀 명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한다라는 느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약간 절약 개념을 집어넣게 돼요. 그 느낌 자체도 현금 잔고 내가 이렇게 잔고로 키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피셔의 화폐 수량설이 화폐가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서 거래 목적상 필요한 만큼 수요된다는 거 암묵적인 화폐 수요를 할 수 있는데 마샬이 얘기한 현금 잔고 방정식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화폐에 가치 저장, 보유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 화폐가 화폐 기능 중에서 거래적 기능 외에 거기 나와 있는 화폐에 가치 저장 수단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치 저장 수단을 조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254페이지 사람들이 미래의 지출을 위해서 명목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화폐를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MV는 PY라는 교환 방정식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조금 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V분의 1 쓰고 PY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앞에 본 것처럼. 그래서 이 V 유통속도분의 1을요. 뭐라 그러냐면 마샬의 K 해가지고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목 국민소득에 K만큼을 화폐로 보유하려고 한다. 이 마샬의 K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목 국민소득의 일정 비율 K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줄 볼게요. 마샬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화폐를 받자마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간 나눠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이걸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를 해서 조금씩 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쓰지 않으니까 잠시 내 주머니 속에 키핑해서 저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저장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내가 소득의 어떤 흐름, 소득을 버는 흐름과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은 월초, 월말 이렇게 하잖아. 들어오잖아. 근데 소비를 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소비의 흐름이 좀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간 화폐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의 수입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금융 자산인 채권의 매매 또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 채권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돈을 써야 되니까 일부 화폐로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이라 할게요. 시간이면 자, 소득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바로 월초에 소득이 들어왔어. 뭐 1000만 원 들어왔다 합시다. 100만 원보다는.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조금씩 쓴단 말이야. 그럼 쭉 쓰게 돼. 쭉 쓰고 또 1000만 원 들어오고 쭉 쓰고 1000만 원 들어오고 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서 화폐를 일정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평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현금 잔고 수량설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면 뭐에 영향 받습니까? 라고 하면 소득이 중요한 거야.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건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폐 보유량도 훨씬 많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논리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야. 현금 잔고 방정식. 현금 잔고라는 것은 명목 소득의 일정 비율을 화폐로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게 마샬의 K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유통속도분의 1 요거 있잖아. 요게 바로 마샬의 K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소득은 P 곱하기 생산량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게 생산 측면이고 이 통화량과 화폐 유통속도가 약간 지출하는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생산, 지출 그게 나중에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식을 뭐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냥 MV는 PY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V는 PY 이렇게 되면 여기서 M은 V분의 1 이렇게 있고 PY 이렇게 되니까 명목국민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화폐로 보유한다 라는 측면에서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수량설과 이제 한번 고전학파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뭐 255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고전학파 이분법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화폐가 뭔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고전학파의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통화량, 돈을 화폐를 풀었어. 그러면 그게 물가나 명목국민소득만 변화시킬 뿐이지 실질 측면에서의 소득이라든가 실질 측면에서 고용 수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요. MV는 PY 이걸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요 Y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의해서 고정돼 있다니까요. 유통속도도 뭐 크게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유통속도가 뭐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지만 당시 뭐 이때만 해도 유통속도라는 것은 뭐 세상이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단 말입니다. 농경시대고 뭐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M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M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P에만 영향을 줄 뿐 다른 데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고전적 이분성, 이 화폐 중립성이라는 것은 화폐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화폐 부분이 있고 여기 실물 부분이 있습니다. 실물이라는 것은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실질 변수라고 보시면 돼. 사과,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야. 화폐는 거래 매개 수단인데 당연히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뭐 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그렇습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이걸 화폐 중립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반대는 됩니까? 반대는 되지. 우리가 실물 부분이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해서 사과를 많이 만들게 되면 당연히 거래를 위한 화폐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두 개가 이게 칸막이로 막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돼 있다는 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크게 보시면 고전적 이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의 이론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량실 교환 방정식에서 화폐 수량설과 현금 잔고 방정식인데 앞에 본 것처럼 화폐 교환 매개 수단을 강조한 거면 얘는 가치 저장 수단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MV 유량입니다. 유량.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일정 시점에서 화폐를 K%만큼 보유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일정 비율만큼 나타내는 거니까 저량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화폐 수요도 소득에 대한 함수고요. 화폐 수요도 소득에 대한 함수입니다. 네, 주로 거래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에 화폐 유통 속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가 마샬의 K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폐를 얼마나 보유하는가 이 마샬의 K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화폐로 갖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화폐 대신에 화폐 보유 기회비용이라고 있잖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은행에다 예금하거나 채권을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을 구입하거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돈이 가게 되니까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는 화폐 수요가 마샬의 K 해가지고 이자율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크기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 얘기할 때 요거 이제 소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화폐를 보유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소득이 중요한데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미미하다는 거죠. 얘가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는 미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유동성 선호설을 얘기하기 위해서 케인즈의 화폐 수요입니다. 케인즈는 화폐 수요 이론을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이기 때문에 유동성 이렇게 유동성 이걸 화폐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화폐 3대 기능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가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다. 자, 유동성이라는 liquidity라는 것은 liquidity 요거요. 자, 이거는요. 자산의 손실이 없이 가능한 한 얼마나 쉽게 현금화할 수가 있는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이기 때문에 유동성 선호한다는 것은 화폐를 선호한다, 화폐를 수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동성이 화폐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화폐가 유동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의 화폐 수요 동기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사람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섞어서 보유하는 경향인데 이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화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금융자산과는 달리 아무런 수익이 없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제로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고민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케인즈라는 학자는 화폐를 사람들이 왜 보유하려고 하는가? 그 세 가지 동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거래적 동기가 있고, 두 번째는 예비적 동기가 있고, 세 번째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시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내가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죠.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동기로 화폐를 보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급여가 들어온 날 다 쓰지 않고요. 소비를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화폐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줄에 나와 있듯이 그럼 어떤 사람이 거래적 동기로 화폐를 많이 보유하는가 라고 하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화폐를 많이 보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Y라고 쓸게요.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예비적 동기가 있습니다. 예비적 동기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당했을 때 화폐를 보유해야지 뭐 병원을 간다거나 치료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계획된 지출을 위한 것이라면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 거죠. 아, 난 소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이제 이만큼 보유하고 지출해야겠다라고 하면요. 예비적 동기는요. 만일의 사태, 예기치 못한 이런 거 계획적이 아니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측면에서 화폐를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비적 동기 비상사태, 비상금을 보유하는 건데 이것도 많진 않겠죠. 근데 이것도 뭐에 이제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면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역시 비상금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투기적 동기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화폐로 자산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으로도 화폐를 보유할 수 있어요. 화폐 이외 다른 금융자산으로서도 화폐 대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다른 금융자산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금융자산이 채권이라고 할 거예요. 금융자산이 얘가 가격이 너무 비싸.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채권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럼 그걸 지금 사야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쌀 때 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금융자산의 가격이 현재 비싸면 네, 이 금융자산, 본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이거 나중에 쌀 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쌀 때 사기 위해서 내가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거야. 화폐라는 총알을 보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자산의 가격이 거기에도 살짝 설명을 해놨는데 이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한번 보시면 채권의 현재 가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이거는 이자율분의 1, 이 미래의 영구히 나타내는 영구채라고 하면은 그거 이자율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의 본드의 가격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분의 1, 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로 보시면 돼.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럼 이자율이 너무 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자율이 낮을수록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즉 화폐 수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을 하는 거야. 예상 이자율분의 1, 그거 빼기 시장 이자율분의 1, 그게 자본이득이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맨 마지막 줄 체크하시죠. 케인즈는 화폐 아니면 채권 두 개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잠깐 정리할게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채권의 본드를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수익을 얻게 돼. 그거 외에 내가 사고 팔았다 해서 얻게 되는 자본이득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자본이득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25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 수익과 자본이득인데 거기 보시면 채권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 채권의 현재 채권 가격이 채권의 현재 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면은 그럼 현재 첫 번째 줄 시장 이자율이 예상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 이자율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이게 어느 정도 한 이 정도쯤 가면 거의 맥스가 아닐까 이렇게요. 생각하는데 주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더 위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가 이제 최고치인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이고 너무 높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조만간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조만간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게 그 관련된 기대 거기 보시면 수익이 되는 거죠. 하락이 예상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면 조만간 떨어지겠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자율이 너무 지금 이제 바닥을 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조만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지금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고 이때는 채권을 사면 안 되지. 채권에 대한 수요는 떨어뜨리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릿속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요약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유동성 함정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짝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 함정은 약간 보세요. 유동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화폐라고 그랬어요. 화폐. 유동성이 이꼴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이건 앞으로 뒤에서 계속 좀 많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이 유동성 함정과 같은 상황이 엄청난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야.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통화정책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 자,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화폐 공급이 있고요. 화폐 수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폐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직관적으로 봐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게 되면은 그러면 화폐 돈을 빌리는 가치가 대가가 떨어져. 그 이자율이 하락이 예상돼요. 하락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자율이 너무 낮은 상황이어가지고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부가 막 돈을 풀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되려면 돈을 풀면 돈이 막 생기니까 그걸 막 소비도 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냥 화폐가 막 블랙홀에 빠진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화폐 초과 공급이 그냥 사라져. 화폐 수요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유동성 함정은 자꾸 좀 고민 좀 하고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채권의 가격, 주식이라든가 모든 게 다 야, 지금 이게 거품이 껴서 이 정도면 조만간 떨어질 때가 됐어. 이렇게. 집값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야, 지금쯤이면 이제 떨어질 때 됐지. 아니야, 지금쯤 좀 더 가야 떨어져. 아니면 좀 더 올라가야 떨어져.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그 정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지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맥스를 쳤다 이렇게 보는 거야.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채권의 본드 가격이 지금 천정을 지금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이자율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지는 거야. 0%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기업들이 아 됐어요. 뭐 삼성한테 야 돈 빌려줄게. 무슨 신사업 좀 해. AI 좀 해. 아 됐어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코로나인데 뭘 사업을 합니까? 저 돈 좀 내가 빌려줄 테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뭔가 신입사원도 많이 뽑고 해. 아 됐어요. 저 사람 안 뽑을 거예요. 지금 막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자율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야. 자, 사람들이 시장 이자율이 상승을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야. 바닥. 최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채권 가격이 그냥 최고점이야. 최고점. 그러니까 조만간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누가 채권을 사? 다시 집값이 최고점에 오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야 조만간 집값이 떨어지겠네. 지금 집 사는 사람 바보지. 조만간 떨어질 텐데. 떨어진 다음에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그거야. 모든 사람들이 시장 이자율 상승을 예상, 즉 이자율이 너무 바닥에서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채권 매입을 하지 않고 모두 화폐로 보유하는 거야. 화폐 수요가 쫙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화폐의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안 떨어져. 그런 상황.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자율이 마이너스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명목 이자율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진짜 처음에 금고 역할을 하는 거야. 보관료를 내는 거야. 이자 저축을 했다고 해서 이자 수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맡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유동성 함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케인즈는 사람마다 예상 이자율 수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만간 떨어지겠거니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채권 매입이 많아지면서 투기적 화폐 수요는 감소하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매우 낮게 되면 이자율이 조만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가격이 조만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 매입은 줄어들고 화폐에 대한 이때 이렇게 지금 맥스야. 조만간 떨어질 걸로 생각하면 지금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본드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투기적 화폐 수요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케인즈의 이러한 화폐 수요를 다 합쳐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260페이지에 이렇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같이 묶읍시다. 이렇게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비상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비상금이 좀 너무 크다고 하면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말고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비적 화폐 수요가 또 소득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도 다 소득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묶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자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260페이지 케인즈의 화폐 수요를 쓴다라고 하면요. 이게 L이 뭐냐면 뭐의 약자겠습니까? 리퀴디티의 약자예요.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거를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쪼개서 다시 쓸게요. 리퀴디티의 L이라고 썼어요. 트랜잭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에 비례하는 이게 이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고요. 더하기 그리고 이자율에 영향받는 게 투기적 스페큘레이티브라고 해서요. S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자율에 마이너스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우선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여기서 화폐 수요 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 뒤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자율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원래 놔야 되는데 케인즈는 전체적으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자율 평면에 나타냅니다. 그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렇게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오르락 내리락 해도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일정해요. 다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아형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점차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하는 거야. 둘을 합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자율 평면에서 우아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뒤에 다시 또 그거는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자율에 대해서 우아형하는데 특히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자율이 조금만 떨어져도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살짝 떨어져도 이만큼 떨어져도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가파를수록 이자율이 떨어져도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수평에 가깝잖아요. 수평에 가까울수록 수평일수록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맞아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엄청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의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너무 많이 들어갔네. 아무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수평에 가까울수록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탄력성이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그 내용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선 첫 번째 볼게요.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앞에다가 그 기존의 고전학파를 계승한다 해가지고 신자를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고전학파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통화주의자인 프리드만은 화폐 수요가 단기적으로 불안하다는 케인즈의 생각에 반기를 들면서, 그러니까 케인즈는 단기에, 뭐 장기에는 뭐 케인즈는 첫 번째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기에 좀 이자율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보고 화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프리드만은 고전학파를 계보를 잇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아니야, 고전학파는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완전히 고정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변동성이 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고전학파 화폐 수량설에서는요, 화폐 유통 속도와 실질 생산량이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일정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네, 물가가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샬이라고 하더라도요, V분의 1 PY 이런 꼴이 되는 거야. V랑 Y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케인즈 화폐 수요는 케인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제 주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니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거의 아주 작은 글씨로 쓸게요. 보이실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케인즈는 그게 아니야. 화폐를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케인즈가 뭐 실제 그랬고 이렇게 뭐 소득에 영향받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대부분 케인즈가 주머니에 돈도 많이 갖고 다니는데 밥을 사 먹으려고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비중이 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바라보는, 그러니까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케인즈가 부럽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번에 좀 돈도 남는데 비트코인이나 살까? 뭐 건물이나 살까? 이런 거고요. 고전학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뭘 투자야.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통화주의자들은 고전학파 뒤를 이어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인지야, 너 말이야, 네 말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 고전학파는 이게 완전히 이제 없는 거야 사실은. 앞으로 따지면 뭐 극단적으로 아예 이게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 근데 이제 차라리 통화주의가 이제 여기로 그냥 하시죠. 통화주의의 화폐 수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엄청 큰 거야. 얘가 엄청 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그냥 미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정도 차이로.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화폐 수요 자체가 케인즈학파는 화폐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불안정적입니다. 수요는 불안정적이야. 이렇게 불안정해.
이렇게. 얘는 통화주의는 얘는 이제 고전화폐랑 비슷하죠. 그래서 화폐 수요는 안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수요는 안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두 개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 극단적인 고전학파를 가지고 할 건 아니고 뭐 생각할 때 고전학파 계열이다 그럼 통화주의가 나와서 얼마나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프리드만은 다음 이 261페이지 두 번째 달러. 프리드만은 먼저 화폐 수요나 통화량이 변화할 때 화폐 유통 속도와 실질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향 받지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케인즈가 대세니까 아예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영향은 받지만 근데 매우 안정적이다. 그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얘 영향이 화폐 수요에서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프리드만은 세 번째 줄 보세요. 화폐도 여러 자산 중에 하나로 사람들의 예산 제약과 기회 비용 그거를 고려하면서 화폐를 수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산 제약이 실질 소득이고 화폐 보유의 기회 비용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화폐의 대체 자산이 이제 금융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자산인 채권과 주식의 예상 수익률과 예상 물가 상승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인 거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내가 많이 보유하면 좋겠지. 근데 소득만큼만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대신 대가를 치릅니다. 그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자가 지금 앞으로 얼마가 될까? 그게 바로 예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야. 예상 수익률.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잖아. 또 그 다음에 예상 수익률에 대해서 마이너스고 예상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왜요? 아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돼요? 화폐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얘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드만은 실질 화폐 수요 함수에서 채권과 주식의 예상 수익률과 예상 물가 상승률이 오를수록 실질 화폐 수요는 감소하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질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실질 화폐 수요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증가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감소하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함수를요. 우리가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요 마샬의 K에다가 나머지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질 소득으로만 나타내면요. 요거 그러니까 실질 화폐 수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으로 쓸게요. 이렇게 말로 풀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고 K에다가 여러 가지 채권 수익률, 주식 수익률, 예상 물가 상승률, 주로 이제 이자율, 수익률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실질 국민소득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화폐 수요다 하면 이게 명목 화폐 수요야. 그래서 P를 양쪽에다 곱할게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물가 곱했네. 마샬의 K 여기에다가 P, 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것이고 케인즈는 이야 이자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은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도 있어요. 뭐 그거는 다 마찬가지. 여기도 교환의 매개 수단도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가치 저장 수단 그걸 좀 더 강조를 하고요. 얘도 이제 가치 저장 수단도 당연히 있게 되겠죠. 화폐를 모든 금융 자산과의 선택 행위에서 수요한다 하는데 그냥 케인즈는 화폐 아니면 채권 두 개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질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야. 실질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소득에 대해서는 플러스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지만 영향이
작다. 그러니까 실제 소득 영향이 크고 이자율의 영향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동성 선호설에서는 이자율의 영향이 크고 실제 소득의 영향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이라는 것도 케인즈는 지금 소비함수에서 본 것처럼 단기에 실제 소득에 영향 받는데 신화폐 수량설은요. 우리 밀턴 프리드만 얘기했잖아. 퍼머넌트 인컴 기억나십니까? 소비함수에서 항상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살짝 봐주시고 케인즈 화폐 이론 그래서 고전학파랑 신화폐 수량설도 좀 비교하시고 그 다음 신화폐 수량설과 유동성 선호설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거는 통화주의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이론이고요. 요거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제 1절의 내용을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케인즈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